저녁 무렵 한정식집 룸 안은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김영수는 이제 막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터라 마음이 묘하게 두둥실 떠 있었다. 아내 박미숙도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하는 외식이라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40년 지기 친구 이상철이 환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영수야,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상철이 소주잔을 가득 채워 영수 앞에 놓았다. 그래, 친구야. 고맙다. 근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 퇴직금이 7억이나 나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목돈 만져본 적이 없어서 겁도 나고. 영수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미숙이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즐기기만 해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아니, 미숙 씨.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영수를 부른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상철의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다. 영수와 미숙은 동시에 상철을 바라봤다. 뭔데, 친구? 있잖아, 영수야. 너 이제 퇴직금 받았으니까 그 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은행에 넣어둘 거야? 글쎄, 아직 정확히 정한 건 없는데. 일단은 정기예금 좀 들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애들 결혼 자금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영수야, 그건 너무 구식이야.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그 돈 그냥 묵혀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손해야. 상철은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나 요즘 좋은 땅 하나 받았어. 진짜 기가 막힌 자리야. 개발 호재도 있고 1년만 있으면 최소 3배는 오를 거야. 미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땅이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다던데. 아이고, 미숙 씨. 제가 누굽니까? 저 영수랑 40년 지기예요. 내가 설마 내 친구 돈 갖고 장난치겠어요? 내 자식 이름 걸고 맹세할게요.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상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봐요. 이게 땅 등기부등본이고 여기 개발 계획서도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매달 이자처럼 수익금도 들어올 거예요. 연금처럼요. 영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도 7억이면 우리 전 재산인데. 영수야, 그러니까 더 불려야지. 이대로 있으면 애들한테 뭘 물려줄 거야? 손주들 교육비는? 앞으로 병원비는? 상철의 말에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미숙도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여보,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미숙 씨,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벌써 눈독 들이고 있거든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영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친구야. 너 믿는다. 40년 지기가 날 속이겠어? 상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영수야, 고맙다.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우리 같이 노후 준비 제대로 해보자고. 세 사람은 다시 술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며칠 후 아침 영수와 미숙은 상철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차를 몰았다. 도심에서 한참을 벗어나 교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다. 여보, 여기 맞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상철이가 개발 예정지라고 했잖아. 아직 안 알려진 곳이라서 싸게 살 수 있는 거래. 차는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멈춰섰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다. 쓰러진 개발 제한구역 팻말이 녹슬어 있었다.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기 저 팻말 좀 봐요. 개발 제한구역이래요.
영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여보, 불안해요. 우리 사무실로 가봐요.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 상철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사무실 앞에 도착한 순간 영수와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영수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상철아, 이상철, 문 열어. 야, 이 자식아. 쿵, 쿵, 쿵.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 치러. 영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 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라는 기계음만 들렸다. 영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미숙의 울음소리만 텅 빈 거리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어떡해, 여보. 우리 어떡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7억을 들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계약서를 보니 형식상으론 문제가 없네요.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면 입증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수사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녁 무렵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영수와 미숙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집주인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 선생님, 이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다음 달부터 이 집 비우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조카가 결혼하는데 이 집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우리는? 죄송해요. 한 달 안에 알아보세요. 집주인은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다. 영수와 미숙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돈도 날아갔는데 집까지. 내가 미안하다.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친구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아직은 안 돼. 애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영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라.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 아빠가 실수를 좀 했다. 퇴직금을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돼. 네? 무슨 소리예요? 퇴직금을요? 7억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7억을요? 왜 상의도 안 하고요? 아니, 그 돈이면 우리 전 재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하세요? 아들아, 아빠도. 집은요? 집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 나가래. 말도 안 돼. 그럼 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세요?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길게 들렸다. 아빠, 지금 당장 가볼게요. 엄마 바꿔주세요. 영수는 전화기를 미숙에게 건넸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통화를 마친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다. 우리 애들한테 뭔 낯짝으로 볼까?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는 짐까지 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자신의 무릎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건만 은퇴하자마자 이런 꼴이 되다니. 40년 지기 친구를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딸이 집으로 찾아왔다. 아들의 얼굴은 잠을 설친 듯 부어 있었고 딸도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차분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다. 상철이가 내 삼촌뻘 되는 그 친구가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친구요? 그 친구 연락처 있어요? 번호가 없어졌어. 사무실도 비었고. 계약서는요? 영수는 구겨진 계약서를 아들에게 건넸다. 아들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이 땅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믿으세요? 나도 몰랐어. 상철이를 40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설마 했지. 설마요? 7억을 설마로 날려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왜 상의도 안 하시고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하세요? 아들아, 그렇게 말하지 마. 미숙이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도 왜 아빠 말렸어요? 둘 다 뭐 하신 거예요? 너도 부모 되면 알아. 노후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날려요? 저희는요? 저도 애들 키우기 벅차요. 이제 부모님까지 책임지라고요? 민수야, 그만해. 딸이 오빠를 말렸다. 오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혜야, 너도 알잖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나도 대출받아서 집 샀어.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숨도 못 쉬고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면 내가 모시고 살래? 너희 집은 여유 있어? 남매가 서로 언성을 높이자 영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라. 너희들 싸우지 마. 다 아빠 잘못이다. 너희 탓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됐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게. 아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나가라. 너희들 볼 낯이 없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아들과 딸이 나가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애들 말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멍청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7억이 돌아와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당신 그 친구 믿지 말랬잖아요. 내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끝이에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려고 모은 돈인데. 미숙은 영수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영수는 가만히 맞았다. 미숙은 결국 영수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이제 우리 어떡해요. 집도 없어지는데. 내가 책임질게. 다시 일이라도 해서. 일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누가 당신을 쓰겠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숙의 말이 맞았다. 64세의 나이에 다시 취직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한 달이 지났다. 영수와 미숙은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짐을 맡길 곳도 없어서 필요한 옷까지만 챙겨 나왔다.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다. 여기서 며칠만 지내다가 다른 데 알아보자.
네. 찜질방 카운터에서 입장료를 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드러누워 자거나 TV를 보고 있었다. 영수와 미숙은 구석 자리를 찾아 짐을 내려놓았다. 여보, 배고프죠? 라면이라도 끓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좀 쉬어. 하지만 미숙은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다. 혼자 남은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처음이었다. 미숙이 라면 2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드세요. 이것밖에 없지만. 고맙다.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찜질방 라면이 이렇게 싱거운지 몰랐다. 아니, 입맛이 없어서 그런 것일 테지만. 우리 이제 어떡하죠?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방을 알아보자. 월세라도 싼 데로. 돈은요?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돼요? 영수는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다. 한 200만 원 정도.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일을 구할게. 뭐라도 하면 되잖아.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 탓만 하고.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 둘 다 바보였어요. 영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나이에 뭐 어때?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여보.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64세와 62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밤이 되자 찜질방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코 고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TV 소리가 뒤섞였다. 영수와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여보, 주무세요? 응. 내일 아침 일찍 일자리 알아보러 가봐야겠어요.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아니에요. 여보는 여기서 쉬세요. 제가 가볼게요. 같이 가자. 둘이 찾으면 더 빨리 찾겠지.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영수는 미숙이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노후에도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상철이 얼굴이 떠올랐다.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상철아,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40년이야, 40년.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리 분노해봐야 소용없었다. 상철은 이미 사라졌고 돈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수와 미숙은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식당, 마트, 경비일까지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으로 뽑으려고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여보, 오늘도 안 되네요. 내일 다시 알아보자. 어디든 있을 거야.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미숙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포기하면 안 돼. 영수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64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때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영수 씨? 저 김 사장인데요. 기억하시죠? 아,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사장은 영수가 예전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이었다. 영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좀 쉬려고요. 그런데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우리 회사에 격리 자리 하나 비었는데 영수 씨 정도 경력이면 딱인데. 영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영수 씨 일 처리하는 거 제가 잘 알죠. 내일 한번 들르시겠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영수는 미숙을 꼭 안았다. 여보, 일자리가 생겼어. 정말이에요? 응, 김 사장님이 격리 일 하나 맡기신대.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좀 살 것 같다. 영수와 미숙은 손을 꼭 잡고 찜질방으로 돌아갔다. 비록 찜질방 신세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희망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수는 김 사장의 회사에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월급은 200만 원. 예전 회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었다. 미숙도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하루 4시간, 시급 9,860원이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저녁 무렵 찜질방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었다. 당신도 수고했어. 발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하지만 미숙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여보, 우리 언제쯤 방 구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참자. 2달만 더 모으면 보증금 500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거야. 네. 두 사람은 조용히 김밥을 먹었다. 주변에서는 다른 찜질방 손님들이 떠들며 웃고 있었다. 영수와 미숙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밤 10시 찜질방 수면실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서 누군가 크게 코를 골았고 아이가 보채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영수는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다. 여보, 주무세요? 응. 아까 민수한테 전화 왔었어요. 뭐래? 우리 보러 오고 싶다는데 제가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잘했어. 애들한테 이 꼴 보이기 싫어. 그래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과 딸에게 찜질방에서 산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수가 회사에 출근하려고 찜질방을 나서는데 계산대 직원이 불렀다. 손님,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요. 손님 여기 온 지 벌써 3주 넘으셨잖아요. 장기 투숙은 안 되는데. 아, 그게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요. 조금만 더 있으면 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규정이 있어서요. 다른 손님들도 눈치 보고 그러시니까. 이번 주까지만 계시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짜 조금만요. 1달만 더 주시면. 죄송합니다. 주인이 싫어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찜질방에서조차 쫓겨나게 생겼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건가?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장부를 보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다. 김 사장이 지나가다가 영수를 보고 물었다. 영수 씨,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걱정 있어 보이는데. 혹시 회사 일이 안 맞아요? 아니에요. 일은 괜찮습니다.
그럼 됐어요. 점심 같이 먹으러 갑시다. 김 사장과 함께 식당에 갔다. 밥을 먹으면서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 씨, 혹시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네, 그게 솔직히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찜질방이요? 네. 퇴직금을 사기당해서 집도 잃었습니다. 정말 창피하지만 김 사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영수 씨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영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찜질방에서 언제까지 지내실 거예요?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김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영수 씨, 제가 보증금 좀 보태드릴까요? 급여에서 조금씩 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사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감사합니다만 더 이상 누구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신세가 아니라 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괜찮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사장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상철이에게 배신당한 후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저녁에 슈퍼마켓 일을 마친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찜질방에서 나가래요. 나도 들었어. 이번 주 안에. 그럼 우리 어디 가요? 모르겠어. 일단 오늘 밤 같이 의논하자. 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자신들이 갈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다. 밤에 찜질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미숙과 함께 구석에 앉았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해요? 내일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자. 한 달에 40만 원 정도면 있을 거야. 고시원이요? 응.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야.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62년을 살면서 고시원에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찜질방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영수와 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들 민수와 딸 지혜가 찜질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저기 계신다. 지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달려왔다. 영수는 황급히 일어났다. 너희들 어떻게?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찜질방에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아들아. 집은요?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영수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구석으로 갔다. 조용히 해라. 여기 사람들 많잖아. 조용히요? 아버지가 찜질방에 사신다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제정신이세요? 돈 날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찜질방에서 사세요?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돼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끙끙 앓으세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걱정 끼치기 싫으시면 애초에 돈을 날리지 말았어야죠. 민수가 소리를 지르자 미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민수야, 제발. 아빠한테 그러지 마. 엄마는요? 엄마는 뭐 했어요? 왜 아빠 말렸어요? 엄마도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잘못도 아빠 잘못도 아니에요. 지혜가 오빠에게 소리쳤다. 오빠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해? 부모님 인생인데. 그래, 부모님 인생이지. 근데 그 인생 망치고 나서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라고? 오빠, 뭐가 오빠야? 너는 돈 있어? 나는 없어. 나도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남매가 서로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모여들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만해라, 제발. 영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아빠가 잘못했어. 다 아빠 잘못이야. 너희 탓 안 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 싸워라.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 됐어요. 저희는 이만 갈게요. 부모님 알아서 하세요. 민수야,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리기 바빠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지혜가 황급히 오빠를 쫓아갔다. 오빠, 잠깐만. 오빠. 두 사람이 나가자 찜질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영수와 미숙을 향하고 있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보. 미숙도 옆에 주저앉아 영수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애들도 힘드니까 그래요. 내가 바보였어. 내가 멍청해서 이 꼴이 됐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 없어요. 하지만 영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건만 말년에 이런 꼴이 되다니. 자식들한테마저 짐 취급을 받다니.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영수는 찜질방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11월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영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길가에 누워 있었다.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될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아내를 그런 꼴로 만들 순 없어. 영수는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갔다.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다. 시커먼 물이 소리 없이 흘러갔다. 문득 이 물속으로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영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미숙이를 두고 갈 수 없어. 영수는 난간에서 물러나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갔다. 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잖아요. 산책 좀 했어. 이 밤에요? 응. 머리 좀 식히려고. 미숙은 영수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그래, 미안해. 미안하기는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영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이 사람만은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갔다. 고시원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몇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한 달에 35만 원짜리 방을 찾았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방 크기는 겨우 2평 남짓이었다. 이 방에 2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규정상 안 되는데요. 한 명만 가능합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저희 부부인데 갈 곳이 없어요. 고시원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주시면 눈 감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비록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었다. 저녁에 미숙에게 소식을 전하자 미숙도 기뻐했다. 여보, 정말요? 우리 이제 찜질방 안 나가도 돼요? 응. 내일 당장 들어갈 수 있대.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그날 밤 짐을 쌌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큰 가방 2개면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수와 미숙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방문을 열자 좁디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도 작았고 환기도 잘 안 됐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미숙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다. 미안해. 이런 데로 데려와서. 아니에요.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비록 좁고 불편했지만 찜질방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자신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여보, 우리 여기서 힘내서 다시 일어나요.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영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록 7억은 잃었지만 이 사람만은 잃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상철이와의 재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재회가 영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영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고 미숙은 오전 10시부터 슈퍼마켓에서 일했다. 저녁이 되면 좁은 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여보, 오늘 슈퍼 사장님이 시급 올려주신대요. 정말? 얼마나? 500원이요. 이제 시간당 10,000원 조금 넘게 받아요. 그거 다행이네. 영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64세 남자가 월 200만 원, 62세 아내가 월 80만 원. 합쳐봐야 28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의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으기 힘들었다. 여보, 제가 시간 더 늘려볼까요? 저녁 시간대도 일하면. 안 돼. 당신 몸 상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아직 팔팔해요. 하지만 미숙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에 통증이 심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는 혼자 시간이 생겨서 오랜만에 동네를 걷기로 했다. 미숙은 슈퍼에서 오후 근무 중이었다. 영수는 별 생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낡은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할매 국밥집. 상철이가 즐겨 찾던 곳이었다. 40년 전 젊은 시절 이 집 국밥을 먹으며 인생을 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에이, 설마 여기 있겠어.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치려다가 멈춰섰다. 국밥집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구부정한 어깨, 희끗한 머리카락. 영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상철이? 영수는 국밥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상철이었다. 하지만 영수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뺨은 쑥 들어가고 머리는 반쯤 빠졌으며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상철아.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철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다. 영수야. 이 자식아. 영수는 달려가 상철의 멱살을 잡았다. 내 돈 내놔. 7억 당장 내놔. 영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40년 우정이 이거였어? 영수는 상철을 벽으로 밀쳤다. 국밥집 주인과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저기 손님들, 싸우지 마세요. 닥쳐요. 이 자식이 내 돈 7억을 먹고 튀었어요. 영수는 상철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다. 상철은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었다. 때려 죽여라, 영수야. 죽을 짓을 했다. 뭐, 날 죽여도 싸다. 하지만 듣기라도 해줘. 제발. 상철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영수는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다가 결국 놓아버렸다. 좋아. 말해봐. 무슨 개소리를 하나 드러나 보자. 두 사람은 국밥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상철은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다. 담배 좀 피워도 되겠냐? 마음대로 해.
상철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영수야, 나 진짜 죽을 짓 했다. 그거 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아들이 암에 걸렸어. 뭐? 영수는 깜짝 놀라 상철을 쳐다봤다. 희귀암이래. 췌장암 말기. 의사가 수술해도 가망 없다고 했어. 그게 수술비가 1억이 넘는데 보험도 안 되는 거래. 나도 돈이 없잖아. 사업도 망해서 빚더미야.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래서 생각했어. 영수, 내가 퇴직금 받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미안하지만 이 돈으로 우리 아들 좀 살려야겠다고. 그래서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상철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 속인 거 맞아. 변명 안 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내 아들 살리려고 내 인생 망치는 게 옳은 일이야? 영수야. 상철은 영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너도 애비잖아.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는 못하겠더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철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도 자식을 키운 아비였다. 만약 민수가, 지혜가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그렇지. 40년 친구를. 알아. 내 말이 다 맞아. 나 인간 쓰레기야. 상철은 담배를 바닥에 비볐다. 7억은 이미 다 병원비로 들어갔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 3개월밖에 못 산대. 3개월? 응.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 매일 가서 손만 잡아주고 있어. 상철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날 고소해도 돼. 감옥에 가도 돼. 대신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들어갈게.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상처를 때려주고 싶었다. 아니,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 이 남자도 자신과 똑같은 애비였다. 상철아. 응. 넌 지금 어디서 살아? 고시텔. 월 30만 원짜리. 돈은? 병원에서 청소 일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 영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너 가족은? 마누라는 애 병원비 벌려고 식당에서 설거지해. 우리 부부도 거의 못 파. 애 병실에서 교대로 자거든. 그래. 영수는 일어섰다. 나간다. 영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됐어. 영수는 돌아서서 국밥집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다. 아, 미치겠네. 복수를 하고 싶었다. 상처를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돈이 돌아올까?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아비를 감옥에 보내는 게 옳은 일일까?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하느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입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분노도 원망도 배신감도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녁 무렵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미숙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여보, 저 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어디 아파요? 미숙이 영수의 이마에 손을 대자 영수가 미숙의 손을 잡았다. 미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상철이 봤어. 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요? 시장 국밥집에서. 우연히. 그래서요? 경찰 신고했어요? 못했어. 왜요?
영수는 상철의 이야기를 미숙에게 들려주었다. 아들의 암, 병원비, 3개월 시한부. 미숙은 말없이 듣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도 참 불쌍하네요. 뭐? 아니, 우리가 더 불쌍하죠. 하지만 그 사람도 힘들었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저도 화나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도 자식 키운 부모잖아요. 미숙은 영수의 손을 꼭 잡았다. 고소해도 돈 안 돌아와요. 그 사람 감옥 보내봐야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 힘으로. 영수는 미숙을 꼭 안았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미안해. 당신한테 고생만 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다음 날 일요일, 영수는 다시 상철을 찾아갔다. 상철이 일한다던 병원으로 갔다. 지하 청소 용역실에서 상철을 발견했다. 상철아. 영수야? 너 왜? 너 아들 병실이 어디야? 왜?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상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5층 503호야. 근데 영수야, 너 안 와도 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영수는 5층으로 올라갔다. 503호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상철의 아들 상우였다. 영수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아이였다. 아저씨? 상우가 힘없이 웃었다. 영수 아저씨 맞죠? 기억나요. 그래, 상우야. 나 영수 아저씨야. 영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상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아저씨, 죄송해요. 뭐가?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큰 잘못을 했다고 들었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 때문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아저씨 돈으로 저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야, 상우야. 내 잘못 아니야. 아저씨, 저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이래요. 그러니까 부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요즘 밥도 안 드시고 술만 마셔요. 아저씨 생각하면서 자책하세요. 제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영수는 상우의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다. 알았어, 상우야. 아저씨가 내 아버지 용서할게. 정말요? 그래. 내 아버지도 애비 노릇하려고 한 거잖아. 상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영수는 한참 동안 상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상철이 뛰어왔다. 영수야,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그냥 얼굴 보고 왔어. 영수야. 상철은 영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됐어. 나간다. 영수야, 나 진짜 미안하다. 평생 갚을게. 갚을 거 없어. 그냥 내 아들 잘 돌봐. 영수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다. 복잡한 심경이었다. 상처를 용서한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미숙에게 말했다. 오늘 상철이 아들 봤어. 어땠어요? 많이 아파 보이더라. 3개월 못 산다는데. 그래요. 나 상철이 고소 안 할래.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미안해. 7억을 날렸는데. 돈은 다시 벌면 되죠. 우리 건강하잖아요. 영수는 미숙을 꼭 안았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혼자였으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네, 여보.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7억은 잃었지만 서로는 잃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철의 아들 상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한 달 뒤였다. 영수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 상철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빈소에 앉아 있었다. 상철아, 영수야 왔구나. 상철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겠다. 영수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 살리려고 한 게 죄인가?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영수는 상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원망도 분노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 아비의 슬픔만 보였다. 내 덕분에 우리 애가 편하게 갔어. 고맙다, 친구야. 됐어. 이제 그만 울고 힘내. 영수는 상우의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가슴이 먹먹했다.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샀다. 방에 들어와 혼자 술을 마셨다. 여보, 웬일로 술을 혼자 마셔요? 미숙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상철이 아들 장례식 다녀왔어. 아, 그래서. 미숙은 영수 옆에 앉았다. 많이 힘들었죠? 응, 좀 그렇더라. 저도 한잔 할래요. 미숙은 영수가 따라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여보, 우리도 참 힘들게 사네요. 그러게.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마셨다. 좁은 방 안에서 부부만의 시간이었다. 여보, 저 오늘 슈퍼 관둬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다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봤더니 무릎이 안 좋대요. 수술까지는 아닌데 계속 서 있으면 악화된대요. 영수는 미숙의 다리를 쳐다봤다. 파스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그럼 당장 관둬. 당신 몸이 먼저야. 하지만 돈이. 됐어. 내가 더 벌면 돼. 여보. 미숙은 영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제가 더 힘을 써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충분히 고생했어. 영수는 미숙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미숙의 수입 80만 원이 없어지면 생활이 더 빠듯해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제가 일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 같은 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집사람이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요.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창고 정리하는 일이 있는데 주말에 나와서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0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주말 이틀만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이 생긴다. 미숙의 월급만큼은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2주 뒤 고시원 주인이 영수를 불렀다. 김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부터 월세가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네? 갑자기요? 건물주가 올리래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10만 원이나 오르면 저희는. 죄송해요. 다른 방 알아보시든지.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월세 50만 원이면 수입의 거의 절반이다. 생활이 불가능했다. 저녁에 미숙에게 이야기하자 미숙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더 싼 데를 알아봐야 하나. 여기보다 싼 데가 어딨어. 거의 최저가야. 그럼 어쩌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며칠 뒤 영수는 결국 고시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 짐을 싸서 나오는데 주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닙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와 미숙은 큰 가방 2개를 들고 고시원을 나섰다. 거리로 나서자 막막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여보, 우리 일단 찜질방 가요. 또 찜질방에? 달리 갈 데가 없잖아요.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찜질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찜질방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처럼 장기 투숙은 안 됩니다. 하룻밤만요. 내일 당장 나갈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주인이 안 된대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찜질방조차 거절당했다. 여보, 어떡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다. 이대로 거리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건가? 일단 PC방이라도 가자. PC방이요? 응. 거기서 하룻밤 버티고 내일 다시 알아보자. 두 사람은 동네 PC방으로 들어갔다. 밤 12시가 넘어서 요금이 더 쌌다. 영수는 구석자리 2개를 잡았다. 여보, 여기서 어떻게 자요? 의자에 기대서 좀 자. 나도 그렇게 할게.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게임하는 젊은이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영수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64년을 살면서 이런 처지가 될 줄은 몰랐다.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다니. 새벽 4시쯤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응. 우리 애들한테 연락할까요? 안 돼. 하지만 애들한테 더 이상 짐 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이러다가 우리 죽겠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실망시켰다.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PC방을 나왔다. 제대로 자지 못해서 눈이 퉁퉁 부었다. 여보, 배고프죠? 뭐라도 먹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편의점 가요. 미숙은 영수의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갔다.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영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정말 막막했다. 갈 곳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때 영수의 눈에 공원 한쪽에 폐지를 줍는 노인이 보였다. 리어카를 끌고 박스를 모으는 모습이었다. 저 사람 봐. 네. 저렇게라도 해서 버는 거야. 영수는 벌떡 일어났다. 나도 저거 해야겠어. 여보, 폐지 줍는 거요? 그래. 달리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알아볼게. 영수는 그 노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저기요. 응? 뭔데? 이 일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자네 몇 살인가? 64살입니다. 나이값 못하는구만. 이런 일까지 하게 됐나? 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리어카 하나 구해서 돌아다니면서 박스 주우면 돼. 폐지 수거장에 갖다 팔면 돈 주고. 하루에 얼마나 버나요? 부지런히 하면 2만 원은 벌지. 날 좋으면 3만 원도 되고. 감사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미숙에게로 돌아왔다. 여보, 나 폐지 줍기로 했어. 정말요? 응. 하루 23만 원은 번대. 여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양복 입고 다니시던 분이 이제 폐지를. 괜찮아. 일은 귀천이 없어.
영수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비참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날부터 영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중고로 산 낡은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동네 슈퍼, 음식점, 아파트 쓰레기장을 돌며 박스를 모았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모자를 눌렀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것도 사치라는 걸 깨달았다. 아저씨, 여기 박스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허리를 굽혀 박스를 주었다. 등이 아팠다.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미숙이 영수를 찾아왔다. 여보, 물 좀 드세요. 고맙다. 영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미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야. 당신은 무릎 안 좋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미숙은 리어카 뒤쪽을 잡았다. 같이 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적이 없었다. 고맙다, 여보.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함께 리어카를 끌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저녁이 되자 폐지 수거장에 박스를 팔았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가 25,000원이었다. 여보, 오늘 장사 잘 됐네요. 그러게. 우리 저녁이나 먹자. 두 사람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다. 오랜만에 먹는 뜨끈한 음식이었다. 맛있네. 그러게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다. 비록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지만 함께 있으니 괜찮았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24시간 찜질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다른 찜질방이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여보, 내일은 더 많이 주어야겠어요. 그래. 한 달에 70만 원은 벌어야 방을 구하지. 네. 열심히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아들 민수는 아버지 소식을 듣지 못해 불안했다. 몇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결국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김영수 씨 좀 바꿔주세요. 아, 김 과장님요? 잠깐만요. 전화를 받은 영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아들아, 왜?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 바빠서. 괜찮다. 정말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피곤해서 그래. 너 걱정 마.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아니다. 바쁘니까 오지 마. 아니에요. 꼭 갈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주말 민수는 회사 주소로 찾아갔다. 하지만 영수는 주말 근무 중이었다. 아버지, 민수야, 너 왜 여기까지?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 보다시피 일하고 있잖아. 어머니는요? 잘 계셔. 집에서 쉬고 계셔. 집이요? 어디세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지금은.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 사세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찜질방이다. 네.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방 구할 돈이 없어서. 그럼 엄마는요? 같이 있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찜질방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걱정 끼치기는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아니다. 너희도 힘들잖아.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됐어요. 아니야, 아들아. 내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곧장 여동생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오빠, 왜? 무슨 일이야? 부모님 일로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나자. 1시간 후 남매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지혜에게 전했다. 뭐라고? 찜질방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다. 조용히 해. 응, 방 구할 돈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고 계신데. 오빠, 우리가 뭐 했어?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내버려둬?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숨기셨잖아.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정말 못됐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지혜야, 이제라도 도와드리자. 당연하지. 근데 오빠,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대출 좀 더 받을게. 보증금 5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괜찮아?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 부모님이 더 중요하지. 나도 적금 깨서 보탤게. 300만 원 정도는 있어. 고마워, 지혜야. 고맙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남매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대출을 받고 지혜는 적금을 해지했다. 800만 원이 모였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살 수 있는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수는 오래된 빌라 3층의 작은 방 하나를 계약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부모님 두 분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혜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지? 응. 좁긴 해도 깨끗하네. 부모님 좋아하시겠다. 남매는 빈 방에 필요한 가구들을 들였다. 중고로 산 침대,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다. 오빠, 이불이랑 생필품도 사야겠다. 그래, 가자. 남매는 마트에 가서 이불, 베개, 수건, 냄비, 그릇 등을 샀다. 지혜는 작은 화분도 하나 샀다. 오빠, 이것도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꽃 좋아하시잖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들아, 왜?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 퇴근하고 폐지 좀 주우려고. 폐지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요즘 이거 해서 돈 좀 벌고 있어. 아버지, 오늘은 그만하시고 저 좀 만나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도 모시고 오세요. 알았다. 1시간 후 영수와 미숙은 민수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왔다. 낯선 빌라 앞이었다. 민수야, 여기가 어딘데? 들어가 보세요. 민수는 3층으로 부모님을 안내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다. 이게 뭐냐? 영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마련한 집이에요. 뭐? 보증금이랑 가구는 저랑 지혜가 마련했어요. 이제 여기서 사세요. 미숙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애들아, 엄마, 울지 마세요. 지혜도 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저희가 죄송해요. 그때 화만 내고. 아니야,
너희 잘못 없어. 영수도 목이 메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 민수야, 지혜야. 고맙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심했어요.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지. 영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다. 민수는 아버지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지혜도 부모님을 안았다. 네 식구는 좁은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준비해 왔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계란찜. 지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어머, 이걸 다 언제 만들었어?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엄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맛있겠다. 우리 딸. 네 식구는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아버지, 이제 폐지 줍는 거 그만하세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지. 회사 일만 하세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안 돼. 너도 힘들잖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도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지혜도 거들었다. 애들아. 영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식사를 마친 후 민수와 지혜는 부모님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조심히 들어가라. 네, 아버지. 자주 올게요. 자식들이 나가자 영수와 미숙은 방 안을 다시 둘러봤다. 여보, 우리 애들 참 기특하죠? 그러게. 내가 자식 복이 있나 봐. 저도요. 두 사람은 새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오랜만에 편한 침대였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영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7억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가족이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고 회사 일에만 집중했다. 주말 근무도 계속했지만 훨씬 마음이 가벼웠다. 미숙도 집에서 쉬며 무릎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자 통증이 조금씩 나아졌다. 여보, 무릎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걷는 것도 괜찮아요. 다행이다. 어느 날 미숙이 동네를 산책하다가 반찬 가게 앞을 지나게 됐다. 가게 앞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다. 반찬 만드는 일 도와주실 분. 하루 4시간. 시급 협의. 미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님, 여기 일 구하신다고요? 아, 네. 반찬 만드는 거 도와주실 분 찾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장은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요리 좀 하세요? 네. 평생 집에서 해왔어요. 그럼 한번 해볼래요? 시급은 10,000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숙은 다음 날부터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조림 만드는 일이었다. 와, 김 사모님 손맛 좋으시네요. 이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미숙은 즐겁게 일했다. 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앉아서 할 수 있어서 무릎에도 무리가 가지 않았다. 저녁에 영수에게 소식을 전하자 영수도 기뻐했다. 잘 됐네. 무리하지 말고 해. 네, 여보. 이제 우리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다행이야. 한 달이 지났다. 영수는 회사에서 월 200만 원, 주말 근무로 80만 원, 총 280만 원을 벌었다. 미숙은 반찬 가게에서 80만 원을 벌었다. 합치면 360만 원.
민수와 지혜가 보내준 80만 원까지 합치면 440만 원이었다. 월세 35만 원,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 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 여보, 우리 이 돈 모아서 나중에 자그마한 집이라도 장만해요. 그래. 몇 년 모으면 전세라도 들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했다. 어느 주말 민수와 지혜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영수와 미숙은 손주들을 반갑게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오늘 뭐해요? 할아버지랑 공원 갈까?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영수는 손주들과 축구를 하고 미숙은 김밥을 싸서 소풍을 갔다. 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가 봐. 엄마도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응, 반찬 가게 일이 잘 맞나 봐.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 힘들었죠? 좀 그랬지. 근데 이제 괜찮아. 저희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너희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영수는 손주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억은 잃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이었다. 저녁, 온 가족이 작은 방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 좁아요.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그래. 근데 할아버지는 이 집이 제일 좋아. 왜요? 우리 손주들이 오니까. 호호. 모두가 웃었다. 좁은 방이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라서 행복했다. 밤늦게 자식들이 돌아가고 영수와 미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7억 잃어서 속상하지만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게. 화가 복이 됐나 봐. 영수는 미숙을 안아주었다. 우리 이제 천천히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여보.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잠들었다. 며칠 후 영수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비원 모집 공고를 봤다. 경비원 구함. 월급 250만 원. 아파트 내 숙소 제공.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공고를 사진으로 찍었다. 집에 돌아와 미숙에게 보여주었다. 여보, 이거 어때? 경비원이요? 응. 월급도 지금보다 많고 숙소도 제공한대. 좋은데요. 신청해보세요. 영수는 다음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면접을 보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여보,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 숙소도 들어갈 수 있대. 와, 정말 다행이다. 미숙도 반찬 가게 사장에게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고 부탁했다. 사장은 흔쾌히 승낙했다. 김 사모님 실력 좋으시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오후 시간도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미숙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기로 했다. 한 달에 16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한 달에 410만 원 벌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다. 영수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했다.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아파트를 순찰하는 일이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영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비록 경비원이지만 자랑스러웠다. 당당히 돈을 버는 일이었으니까. 미숙도 반찬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다. 김 사모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호호, 그냥 정성이죠. 진짜 손맛이 좋으세요. 미숙은 행복하게 웃었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를 칭찬해 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6개월이 지났다. 영수와 미숙은 1200만 원을 모았다. 자식들이 보내준 돈까지 합치면 거의 2000만 원이 됐다. 여보, 우리 이제 전세 알아볼까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아? 그래도 한번 알아나 보자고요. 두 사람은 주말에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다행히 오래된 빌라에 전세 2,500만 원짜리 방을 찾았다. 여기 좋네요. 여보, 여기로 할까요? 좋지. 자식들한테 좀 보태달라고 할까? 아니요. 우리가 더 모아서 하자고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았다. 1년이 지나자 드디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그러게. 고생했어요, 여보. 영수와 미숙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 크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집이었다. 여보, 여기가 천국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혔다. 여보, 우리 7억 잃어서 속상하지만 덕분에 더 소중한 걸 얻은 것 같아요. 뭔데?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 둘이요. 영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 7억보다 당신이,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중요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비록 7억은 잃었지만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전세집으로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영수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고 미숙은 반찬 가게에서 일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안정되어 갔다. 어느 봄날 아침 영수가 경비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저기요, 김영수 씨 계신가요? 제가 김영수인데요.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저는 이상철의 아내입니다. 아, 상철이 부인. 영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네, 한 달 전에요. 간암이었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이걸 영수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여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도요. 여자는 작은 통장 하나를 더 꺼냈다. 이게 뭡니까? 남편이 마지막까지 모은 돈이에요. 300만 원 있어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이건 못 받습니다. 영수 씨, 제발 받아주세요. 남편이 죽기 전에 제일 미안해했던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거라도 받아주셔야 남편이 편히 갈 수 있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수 씨, 저도 죄송해요. 남편이 저한테도 이런 일 한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아니에요. 부인 잘못 아닙니다. 받아주세요. 제발.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장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영수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영수야, 나 상철이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40년 우정을 배신했지. 변명할 생각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날 용서 안 해도 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난 진짜 우리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어. 내 돈으로 우리 아들 3개월 더 살았어. 그 3개월 동안 아들이랑 많은 이야기 나눴어.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했어. 영수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천국에서라도 너한테 빚 갚을게. 잘 살아라, 친구야. 2025년 2월 이상철.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상철이 죽었다니.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상철아.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바보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미숙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여보, 상철이가 돌아가셨대요. 어머. 미숙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았다. 그 사람도 참 불쌍하네요. 그러게. 인생이 다 그런가 봐. 영수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여보, 이 돈 우리가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죠. 그 사람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그럼 이 돈으로 뭐 할까? 상철 씨를 위해 좋은 일 했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영수와 미숙은 이웃 독거노인 돕기센터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고인의 뜻을 이어서 기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영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센터를 나왔다. 여보, 이제 상철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요. 저도요. 이제 다 보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혜가 부모님을 찾아왔다. 아버지, 엄마,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그래서 월급도 올랐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매달 70만 원씩 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민수야. 50만 원도 충분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혜도 거들었다. 저도 파트타임 일 하나 더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씩 드릴게요. 애들아. 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맙긴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미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다. 엄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손맛은 역시 최고예요. 호호, 우리 딸.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응, 좋아. 일도 괜찮고 엄마도 건강해지고. 그때 일은 이제 좀 괜찮으세요? 7억 잃은 거 말이냐? 네.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생각나. 7억이면 큰 돈이잖아. 그걸 날렸으니. 아버지.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네. 그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거든. 너희들도 아빠를 더 이해하게 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 아직도 부모님 마음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영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랑 나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부부가 뭔지 이제 알았어. 여보. 미숙도 영수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래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엄마. 멋있어요. 뭐가 멋있니?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온 가족이 웃었다. 좁은 거실이었지만 따뜻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영수와 미숙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여보, 별 참 많네요. 그러게. 오늘따라 유난히 많아.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영수는 미숙을 안아주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밤하늘을 보며 서로를 껴안았다. 며칠 후 영수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서다가 문득 상철이 생각났다. 상철아, 잘 지내지?
거기는 편하니?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 너 용서했어. 진작 용서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친구야. 그때 한 주민이 경비실로 들어왔다. 경비님,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영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이제는 자신의 일이 자랑스러웠다. 저녁 미숙이 반찬 가게에서 퇴근하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다가 예쁜 꽃다발을 샀다. 여보, 이거 뭐예요? 그냥 사고 싶어서요. 우리 집에 꽃 한번 놓아봐요. 그래요? 예쁘네. 영수는 꽃을 거실 탁자에 놓았다. 여보, 집이 화사해지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행복하죠? 당연하죠. 행복해요. 7억 없어도요? 7억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호호, 우리 여보. 미숙은 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여보, 우리 이제 늙었어요. 그러게. 벌써 이 나이가 됐네. 근데 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 같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말 온 가족이 모여 근처 산에 등산을 갔다. 할아버지, 빨리요. 손주들이 앞서 뛰어갔다. 아이고, 할아버지 다리가 안 따라간다. 호호, 천천히 가요. 가족들은 옹기종기 모여 산을 올랐다. 정상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와, 경치 정말 좋다. 그러게요. 영수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수야. 네, 아버지.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지혜도 달려와 부모님을 안았다. 저도요. 사랑해요. 온 가족이 산 정상에서 서로를 안았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영수는 가족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7억은 잃었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이었다. 하산길, 영수와 미숙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럼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등산을 갔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7억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아내의 사랑.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2025년 5월 15일 김영수. 영수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미숙이 옆에 누워 있었다. 여보, 주무세요? 아니, 아직. 뭐 생각해요? 그냥 오늘 하루가 참 좋았다고. 저도요. 여보, 우리 내일도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죠. 영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잿더미 위에도 꽃은 핀다. 영수와 미숙은 7억을 잃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봄은 계속되었다. 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